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현수한테 연락하세요. 현수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며느리한테 연락해보세요. 미순아,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가 모시는 게 맞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6세 김복순 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아들에게 버림받고 평생 무시했던 딸들마저 등을 돌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김복순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수야, 제발 받아라. 현수야.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막내 아들 현수였습니다. 평생 금덩어리처럼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줘. 문자까지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30분 넘게 바닥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딸들과는 연락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연락을 갑자기 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세요? 미순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갑자기.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연락하세요. 현수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며느리한테 연락해보세요. 미순아,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가 모시는 게 맞죠.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영순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어쩐 일이세요? 영순아, 엄마 좀 도와줘.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어. 어머니,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직접 집에 가서 문 두드려 보세요. 영순아, 엄마가 지금 바닥에 누워 있다고. 어떻게 가니? 죄송하지만 막내가 독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현수한테 계속 연락해 보세요. 영순이도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 정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아, 엄마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래?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해 보셨어요? 연락이 안 돼. 평생 현수만 자식으로 보셨잖아요. 저희는 시집간 남의 집 식구라고 하셨고요. 출가 외인이니까 가족도 아닌데 도와드리기가 껄끄럽네요. 그리고 현수가 유일한 자식이니까 현수가 엄마 모셔야지. 안 그래요? 저 바빠서요. 정순아,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들만 자식이라고. 그럼 그 아들한테 가세요. 셋 딸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복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이죠. 결국 119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복순 씨를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빠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놈이 오면 병원 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까지도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서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76년을 살아온 김복순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어머니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딸들마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과연 김복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식들이 모두 어머니를 외면하게 된 걸까요? 김복순 씨의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살의 새댁이었던 복순 씨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복순 씨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첫째는 당연히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딸이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겠어. 우리 집 대를 끊어놓을 작정 아니면 몸조리 끝나는 대로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렇게 태어난 게 첫째 딸 미순이었습니다. 2년 후 둘째 영순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순이가 딸 만났네. 아들 복이 없나 봐. 사내를 못 낳으면 집안이 끊어지는데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복순 씨는 위축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셋째 정순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했습니다. 또 딸이야. 이 집안에 아들 복이 없나? 네가 정녕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한 게로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내가 널 믿은 게 죄다. 그렇게 좋다는 거 다 해먹였는데도 어쩜 줄줄이 딸만 낳아. 복순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아들을 낳지 못하는지, 자신이 부족한 건 아닌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막내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복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복순 씨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이웃들도 축하 인사를 하러 줄을 섰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복순 씨에게 현수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딸 셋은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한 과정이었고 아들 현수만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현수의 100일 잔치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일 만큼 크게 열었습니다. 딸들 때는 가족끼리만 조용히 했는데 말이죠. 현수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도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반면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순이가 또래보다 빨리 말을 했을 때도, 영순이가 그림을 잘 그렸을 때도, 정순이가 노래를 잘했을 때도 무덤덤했습니다. 딸들이 뭘 해도 복순 씨의 관심은 오직 현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딸들은 집에서 놀았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수만 특별 대우를 받았고 딸들은 뒷전이었습니다. 현수가 7살이 되던 해 복순 씨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현수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 너희들이 현수 잘 챙겨야 한다. 현수는 남자고 너희들은 여자니까. 나중에 너희들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젊은 시절 복순 씨는 딸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은 현수와 다르다고, 현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딸들은 어린 마음에도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현실이었거든요. 아들과 딸은 태생부터 다르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이고 딸들은 언젠가 떠날 임시 거주자라고 여겼던 거죠.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복순 씨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현수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복순 씨는 현수만을 위한 특별한 식단을 차렸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던 우유도 오직 현수의 몫이었죠. 딸들이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고 떼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용품이나 옷, 커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수에게는 늘 새 것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언니가 쓰던 걸 물려주거나 아예 사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건 병원 갈 때였습니다. 현수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딸들이 아파도 집에서 약국약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딸들이 배가 아프거나 열이 펄펄 끓어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복순 씨는 약국에서 사온 약을 들이밀며
달래주지도 않았습니다. 좀 지켜보자. 현수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복순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특별하고 딸들은 그냥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딸들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20살을 넘어서면서 복순 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별을 받으며 자란 딸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뒤 곧바로 공장이나 직장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은 살림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살림이라는 것도 오로지 막내 아들 현수만을 위해 갖춰진 구색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딸 미순이가 23살이 되던 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복순 씨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은 어디고 하는 일은 뭐야? 안녕하세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미순아, 네가 벌어서 먹여 살릴 거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무한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할 거야? 그날 이후 복순 씨는 미순이의 연애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미순아, 그 남자 그만 만나라. 엄마, 왜요? 공무원 시험 몇 년째 보는 거야?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데. 곧 붙을 거예요.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 건데? 혼수랑 집은 네가 할 거니? 미순이는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은 딸 결혼시킬 때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럴까 싶었습니다. 엄마, 혼수 좀 도와주세요. 무슨 돈으로? 현수 대학 등록금도 부족한데. 제가 몇 년 동안 벌어서 집에 갖다 드린 돈은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현수 교육비로 들어갔어. 너도 알잖아. 결국 미순이는 혼수도 제대로 못 차리고 전세집도 남자친구 돈으로만 구해서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 영순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하는데 도와주세요. 또 돈 달라는 소리야? 시집가는 년이 친정에서 뭘 바래? 다른 집은 딸 결혼시킬 때 도와주던데요. 다른 집은 아들이 없나 보지. 우리는 현수가 있잖아. 현수랑 저랑 뭐가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다르지? 현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고 너는 남의 집 며느리가 될 거잖아. 영순이도 결국 자기 돈으로만 혼수를 차렸습니다. 셋째 딸 정순이 때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결혼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시집 갔다가 친정 돈 빌려다 쓰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현수 결혼할 때까지 돈 모아야 해. 아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차별을 하세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 이거예요.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혼수 준비할 돈만 조금 보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갖다 드린 돈만 해도 제법 될 건데. 아니, 이 기집애가 근데 너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할래? 시집 가서도 그 성격 못 죽이면 너 소박 맞고 산다. 됐어요. 괜히 말 꺼냈나 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딸 셋 모두 친정에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 현수가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복순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부가 어떤 애야? 집안은 어때? 대학교 동기예요. 착하고 예뻐요. 그래, 빨리 집에 데려와. 엄마가 보고 싶어. 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복순 씨는 극진이 대했습니다. 어서 와. 예쁘게 생겼네. 우리 현수가 복이 많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뭐 좋은 거 해줄까? 갈비찜 해줄까? 평소의 딸들 남자친구에게는 냉랭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야, 집은 어디로 구할 거야? 전세로 구하려고 해요. 전세? 안 돼. 남자가 집 하나는 떡하니 해가야 자존심이 사는 거야. 우리 아들 어디 가서 기죽는 꼴은 내가 또 못 보지. 복순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현수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딸들이 벌어서 갖다 준 돈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들 집 사주는 건 당연한 거지. 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살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수 씨 부부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차려줬습니다. 현수야, 부족한 거 없지? 엄마가 다 해주셔서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집을 사주셨다고요? 그래, 아들 집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 저희가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시면서요. 너희들은 시댁에서 해주잖아. 시댁에서 안 해줬는데요. 그건 너희들이 운이 나빴던 거지. 미순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무슨 소리야? 현수는 아들이고 너희들은 딸이잖아. 그래서 뭐가 달라요? 현수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야. 너희들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엄마, 저희가 그동안 집에 갖다 드린 돈은 뭐예요? 그 돈으로 현수 키운 거야. 너희들이 현수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지. 딸들은 허탈했습니다. 자신들이 번 돈이 모두 막내를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실은 내색하지 않고 버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너희들 다 시집 잘 갔잖아. 저희는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대견하지. 우리 딸들 능력이 있어서. 복순 씨는 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딸들은 어머니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억지로 오는 기분이었고 평소에도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복순 씨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가족 분이세요. 안타깝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도 멀쩡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손쓸 시간이 없었어요. 복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순아, 아빠가 돌아가셨다. 급성 심근경색이래.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가셨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딸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혈육이었거든요. 하지만 복순 씨는 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현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현수도 신혼이고 며느리도 있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아들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현수가 알아서 할 거야. 딸들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복순 씨는 오직 현수에게만 의지했습니다. 현수야, 아빠 일 다 네가 처리해야 해. 엄마는 모르겠어. 알겠어요, 엄마. 부동산이며 보험이며 다 네 이름으로 바꿔놔야 하고. 딸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복순 씨는 현수에게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현수가 하면 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유산 정리하는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복순 씨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현수 명의로 넘겼습니다. 딸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산은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시집간 몸이잖아. 현수가 물려받아야지. 법적으로는 저희도 상속인이에요. 법이 뭐가 중요해? 현수가 앞으로 엄마 모실 건데 당연히 현수가 받아야지.
딸들은 분했지만 법정 다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완전히 원수가 될까 봐였죠. 남편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자 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에 와서 지내세요. 아니야, 현수네 집에 갈 거야. 현수네는 한창 신혼이잖아요. 올케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현수랑 상의해보세요. 상의할 게 뭐 있어?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건 의무야. 복순 씨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네 집에 가서 살아도 되지? 엄마, 그게 집사람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가 뭐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이상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좀 좁아서. 좁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정말 좁아서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시어머니 모시기 어렵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내가 돈 보탤게.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나중에 아이도 생기고 하면 공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인데 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은 없어요. 다른 형님들도 계시고. 복순 씨는 며느리의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현수야, 새아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 구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 지금 당장 엄마가 혼자 있어서 무서운데? 그러던 중 첫째 딸 미순이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라고 했잖아. 현수가 있잖아. 현수는 신혼이고 둘이 자녀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아들한테 가는 게 맞아. 너희들은 남의 집 며느리잖아. 둘째 딸 영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면 안 될까요? 번갈아? 그럼 내가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라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수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복순 씨는 끝까지 현수에게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딸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셋째 딸 정순이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엄마, 현수 힘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순아, 너희들은 시집간 몸이야. 친정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저희 친정 엄마인데요. 그래도 현수가 아들이니까 현수가 해야지.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현수가 엄마 모신다고 이야기나 했어요? 왜 자꾸 그런 고집을 피우세요? 그러다가 현수가 안 모신다고 하면 그땐 어떡할 건데요? 진짜 답답하네. 지금까지 내가 현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날 외면할 리가 없어. 니들이 지금 아버지 재산도 못 받고 날 어떻게 구슬려서 한 몫이라도 챙겨보려고 수쓰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들 가. 결국 딸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현수만 고집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딸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픈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오직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엄마한테는 현수밖에 없는 것 같아. 딸들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난 포기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도 슬픈데 엄마까지 이러니까 더 서러워.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겠어. 엄마가 현수만 원하시니까. 그렇게 딸들은 하나둘씩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도 현수 씨는 복순 씨를 모시러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을 구하고 있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복순 씨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엄마, 아직 적당한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럼 지금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엄마, 정말 좁아서 안 돼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방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럼 거실에서라도 자면 되잖아. 어머니, 그건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 태어나면 더 이상 같이 있을 공간도 없고요. 이해해주세요. 불편하면 어때? 아들 집에서 사는 게 어디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엄마, 지금 야근 중이에요. 내일 갈게요. 내일?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엄마, 큰일 아니면 내일 가도 되잖아요. 복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응급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순아, 엄마 응급실에 있어. 혼자 무서워. 지금 갈게요. 현수는요? 야근한다고 못 온대.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야근이 더 중요해요? 미순이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성 심장 두근거림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더 자주 뵈러 와야겠어요. 괜찮아. 현수가 올 거야. 엄마, 현수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언제까지 현수만 감싸고 도실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야. 현수가 곧 올 거야. 미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현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지났지만 현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복순 씨는 당연히 현수네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현수야, 추석에 어디서 차례 지낼 거야? 엄마, 올해는 와이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뭐라고? 친정에서? 엄마,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럼 엄마는? 혼자 차례 지내라는 거야? 엄마, 누나들이랑 지내세요. 복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현수만 챙겼는데 정작 명절에는 친정으로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순아, 추석에 엄마 어디서 보내지? 엄마, 현수네 안 가세요? 며느리 친정 간다고 하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야, 현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복순 씨는 끝까지 현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엄마 혼자 추석을 어떻게 보내니? 엄마, 죄송해요. 내년에는 엄마랑 보낼게요. 내년? 올해는 엄마 어떻게 하라고? 누나들이랑 지내시면 되잖아요. 누나들은 남의 집 식구야. 너는 아들이잖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현수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복순 씨는 추석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딸들이 찾아와서 차례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복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올 거야. 하지만 현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복순 씨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혼자 앓았습니다. 현수에게 연락했지만 병원 가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감기로 죽지는 않으니까 약 먹고 쉬세요. 현수야,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도 바빠요. 감기는 저절로 낫는 거예요. 복순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수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야, 설날에는 올 거지? 엄마, 장모님 편찮으셔서 거기 가봐야 해요. 또 작년 추석에도 친정 갔잖아. 돌아가면서 아프다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 수도 있는 거죠. 편찮으시다고 하니 자주 찾아뵈지도 못하니 명절이니까 다녀온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럼 엄마는 뭐야? 엄마는 너 안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엄마, 누나들이 있잖아요. 복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알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와이프도 있고 언제까지 엄마만 바라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엄마,
왜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지배기 하셨을 때도 제가 얼마나 눈치 본 줄 아세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누나들도 있는데 왜 꼭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현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현수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현수는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순 씨는 현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현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복순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피하고 딸들은 포기하고 혼자만 남겨진 채로 말이죠. 복순 씨가 혼자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씨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걷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현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현수 씨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할 수 없이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순아, 엄마 다쳤는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 지금 갈게요.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가 안 돼.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미순이가 급히 달려와서 복순 씨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몇 주는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누군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 제가 돌볼게요. 아니야, 현수가 돌볼 거야. 엄마, 현수는 연락도 안 되잖아요. 무슨 수로 현수가 엄마를 돌본다고 그러세요? 연락도 안 되는 애한테? 연락이 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미순이가 복순 씨를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더 돌볼게요. 고마워. 하지만 현수가 오면 네가 안 해도 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는 안 올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현수가 안 와? 그럴 리 없어. 미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현수 집에 직접 가봤어요. 올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딸들이 모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불편하대요. 자꾸만 오려고 그러고 모시고 살라는 말도 너무 대놓고 한다고요. 뭐라고? 새아가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 그리고 현수도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복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현수가 그럴 리 없다고.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수는 엄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모시겠다고 했으면 진작에 모셔갔겠지. 지금까지 말 없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미순아, 현수한테 엄마가 직접 얘기할게. 복순 씨는 현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 바꿔줘. 현수 씨는 지금 없어요. 언제 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저희 집은 좁고 애도 아직 어리고 제가 직장도 다녀야 해서 어머니를 모실 여건이 안 돼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돌봐드려요.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딸들이 더 잘 모셔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연락 불편해요. 그동안 말이 없었으면 안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직접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시니까 돌려 말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저희한테 기대려고 하신 건 어머니세요. 현수는 뭐라고 해? 현수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나들이 더 세심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요. 복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수 바꿔줘. 엄마랑 직접 얘기하라고 해. 어머니, 현수 씨는 어머니 전화 받기 싫어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라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나들한테 연락하세요. 저희한테 그만 좀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금 덩어리처럼 키운 아들이 자신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순이가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미순아, 현수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엄마,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복순 씨는 여전히 현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 왜 자꾸 전화하세요? 드디어 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네 아내가 날 모실 생각 없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엄마, 저희 집은 정말 여건이 안 돼요.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돈 보탤게.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엄마를 모실 자신이 없어요. 복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는 까다롭고 간섭도 심하시고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예요. 현수야, 엄마가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그게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혼자 그렇게 하신 거지. 엄마가 혼자 했다고? 네가 원하지 않았다고? 엄마, 누나들도 있잖아요. 저만 자식이 아니라고요. 누나들이 모시겠다고 하면 그리로 가세요.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다 엄마 욕심이지. 이 사람이랑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러시던가요. 복순 씨는 그 순간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엄마, 과거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제 각자 살아야죠. 각자 살아? 혈육이 각자 살아?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현수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 영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순아, 현수가 나를 부담이라고 해. 엄마, 이제야 현실을 보시는군요. 영순아, 그럼 너라도 엄마 좀 도와줘. 그런데 영순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한테 가세요. 영순이의 차가운 말에 복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딸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평생 저희를 남의 집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남처럼 지내자고요.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요.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 큰언니가 매번 병원 모시고 간 거, 솔직히 저 그럴 때마다 반대했어요. 영순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어떤 뜻이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라고 현수한테 늘 좋은 것만 해주시고, 저희는 아프던 뭘 하던 뒷전일 때 서운해도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엄마가 하도 그러셔서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엄마가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세요. 저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이에요. 복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잖아. 엄마, 혈육이라면 왜 현수만 혈육이고 저희는 아니었어요? 진작에 저희 자식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엄마한테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영순이가 떠난 후 복순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 정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정순아, 너라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도 언니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순아, 너마저 그럴 거야?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복순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 잘못은 여자로 태어난 거였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순아. 엄마, 저희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도 너희들을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현수만 챙기셨어요? 왜 저희는 늘 뒷전이었어요?
복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현수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정순아, 그래도 현수는 내 아들이야.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엄마 딸 아니에요? 그 말에 복순 씨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가세요. 엄마가 평생 원하신 게 그거잖아요. 정순이마저 떠나자 복순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니 딸들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현수만 사랑했고 딸들은 무시했었습니다. 다음 날 복순 씨는 용기를 내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순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미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을 차별한 게 잘못이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야 깨달았어. 현수가 엄마를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싶어서. 미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평생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 미순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이제야 알겠어.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이라는 걸. 그날부터 복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순이와 정순이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영순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엄마, 정말 뉘우치세요? 그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정순아,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해. 딸들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니였거든요. 복순 씨는 이제 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선물도 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 생일이에요. 정말? 케이크 사줄게. 예전에는 현수 손자만 챙겼는데 이제는 딸들 아이들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몇 달 후 복순 씨가 입원하게 됐을 때 딸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줬습니다. 따님들이 정말 효성스럽네요. 그래요, 제가 복이 많아요. 아드님은 안 오세요? 아들은 바빠서 못 와요. 복순 씨는 더 이상 현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현수를 탓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엄마, 현수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현수는 현수대로 살게 놔둬. 그래도 어머니 입원하신 건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현수한테는 기대 안 해. 너희들만 있으면 충분해. 퇴원 후 복순 씨는 첫째 딸 미순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미순아, 엄마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가까이 계시니까 좋아요. 고마워. 너희들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살았을까? 엄마, 저희도 엄마 가까이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복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만 믿고 살았던 76년의 인생, 이제야 복순 씨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뒤늦었지만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평생 아들 편애로 딸들을 차별했던 김복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미쳤어?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냐고. 집 주인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로 대출을 알아보셔. 잠깐만이래. 생활비도 필요하고 급한 일도 좀 있어서. 생활비? 형님은 뭐해? 큰아들은 다 뭐하고? 나한테 효부 노릇 강요하지 마.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 등골까지 뽑아 먹으려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정선희입니다. 80 넘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날, 제 인생도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잠이라도 자려고 했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80평생을 등 따숩고 배불리만 살아온 듯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꽤나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말입니다. 선이야, 시장 좀 갔다 오는 길인데 잠깐 들렀어? 주말 아침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 익숙한 듯 무례한 그 모습에 숨을 꾹 눌렀습니다.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거리 좀 사왔어. 같이 좀 해먹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씻고 나올게요. 샤워기를 틀면서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즉흥적인 방문을 일삼았지만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한 직감이 들었죠. 씻고 나와 보니 시어머니는 벌써 주방 여기저기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꺼낸 말. 선이야, 방 하나 비워놓으면 안 되겠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이요? 왜요, 어머님? 집이 좀 시끄러워져서 조용히 좀 살고 싶어서. 애둘러 말했지만 그것은 이 집에서 눌러 살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마침 남편도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슬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다 짜고 있었구나. 조심스레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80 넘으니 사람 취급도 못 받아. 큰 놈네 집은 복잡거려서 도저히 못 있겠고. 큰놈, 즉 아주버님 부부 얘기였습니다. 형님 댁에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거긴 복잡거려서 몸이 아파. 난 조용한 데서 쉬어야 해. 또 몸 아프다는 소리. 시어머니는 불편한 상황을 핑계대는데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엔 어김없이 너희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도 아직 둘이 사는 게 버거워요. 저도 일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밥 좀 하고 청소 좀 하면서 도울게. 그리고 있잖니. 시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 급한데 니네 집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너희도 힘든 거 아니까 나중에 내가 갚을게. 잠깐이야, 잠깐. 여보, 일단 들어봐. 어머니가 워낙 급한 사정이 있대.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아직 대출 갚고 있는 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우리 사정 뻔한 거 아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신도 나한테 미리 언급도 없었고 말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은 제 월급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내내 가정보다 시집에 돈을 퍼부었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아들 하나 건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집까지 넘보겠다는 심보를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연신 손등을 쓸어내리며 읊조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그래. 80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것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우리 인생도 좀 생각해야지. 알아.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 늘 그래. 필요할 때는 불쌍한 척하고 지나면 모르는 척하고 당신은 뭘 한 거야?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한테 불만 표시한 적 있어?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입 꾹 닫고 버티면서 겨우 마련한 집이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도 우리 어머니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당신은 그러겠지? 하지만 난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내일 아주버님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우리 어머니야라는 말. 30년 동안 들으며 나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남편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내 인생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발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집을 당연히 자기 집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마무리한 뒤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수 씨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우리 엄마 그 집에 가셨다면서요? 어떻게 거기서 사시겠대? 아주버님, 죄송한데 저 어머니 못 모셔요. 갑자기 이런 상황도 당황스럽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니 못 모셔요. 자식 집에서 살겠다고 나간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잡아요? 재수 씨도 아니 상훈이도 엄마 모실 자격 있잖아. 이왕 모시고 사는 거 효도한다 생각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저는 어머니 못 모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이혼을 하던 집을 팔아버리던 할 거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일단 끊어봐요. 나 바쁘니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허탈한 마음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싶어 한 발자국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이 없자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풀어놓은 채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이야, 우리 집 서류 있지? 무슨 서류? 집 등기부등본 말이야. 그걸 왜 찾아? 남편은 얼버무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대. 담보로 대출 좀 알아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미쳤어?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냐고. 집 주인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로 대출을 알아보셔. 잠깐만이래. 생활비도 필요하고 급한 일도 좀 있어서. 생활비? 형님은 뭐해? 큰아들은 다 뭐하고? 나한테 효부 노릇 강요하지 마.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 등골까지 뽑아 먹으려고 해? 멀쩡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난 절대 동의 못해. 혹여나 대출 알아보신다고 해고 내 동의 없인 대출 못 받아.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형도 사정이 있대. 사정이란 말. 늘 약한 쪽에게 책임을 넘길 때 쓰이는 변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작은 방에 있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담보 대출 이야기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잠깐 좀 쓰자는 거지. 어머님, 저희 집도 아직 대출 남았어요. 여유 있는 집 아니에요? 너희야, 아직 젊으니까 벌면 되지. 나는 80이야, 선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집 어떻게 마련한 건데요? 그리고 멋대로 담보대출 알아보신다고 했다고요? 제가 동의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마냥 일 저지르고 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대출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집 제 명이니까 어디 한번 건드려 보시던가요?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어머,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내가 잠깐만 빌린다잖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시애미를 아주 못된 사람 만들고 있어?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이만 무기 삼아 며느리를 짓누르려는 저 뻔뻔함. 지금껏 참아온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인생도 소중해요. 우리 재민이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저도 곧 퇴직할지 몰라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전 그 말 믿지도 못하고 믿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안 되는 겁니다. 그깟 돈 몇 푼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인데. 돈 몇 푼. 내가 몇십 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당신 이 일 알고 있었지? 나는 그냥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돕고 싶었어. 우리 인생은, 우리 노후는? 어머니가 그렇게 급한 사정인데 외면할 수가 없잖아. 외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정선희 님 맞으신가요? 현재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해 대출 심사가 접수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내 이름만 있었지만 신청인은 이복순이었습니다. 담보 제공 동의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안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고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 제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남편이 서명했어도 상관없어요. 이 집은 공동 소유가 아니니까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으면 대출 불가입니다. 이상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깊게 찢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보, 앞으로 우리 집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계약 무효라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려면 끝까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 제 돈 주고 산 제 명예예요. 이 사람 집은 단 1%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못할 것도 없지.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왜 무턱대고 가망도 없는 일에 손을 벌려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지.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한 번만 더 대출의 대자라도 꺼내기만 해봐. 그날이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내가 잘못했다. 선이야. 잠깐 힘 좀 빌리려던 거였어. 잠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담보로 삼으려던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은 어설픈 변명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이재민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아, 혹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도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아빠나 할머니도. 아들은 짧게 말했지만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지킨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이제는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듬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담보대출 소동이 잠잠해진 후에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눌러앉았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무심코 던진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월 50만 원 정도 드리자. 뭐라고? 생활비라도 좀 드려야지. 식구가 하나 늘었잖아. 그 순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니,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시도해놓고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게 당연해?
식구가 늘었으면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누가 하는데? 그거 누가 알아줘?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생활비 좀 보태달라는 거잖아. 당신 말대로라면 앞으로 어머님이 무슨 사고를 쳐도 우리가 다 떠안아야겠네. 그건 또 왜 그렇게 몰아가? 몰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의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한참 뒤적이다가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모 부양 서약서였습니다. 본인은 부모 이복순을 생계, 주거, 의료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부양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란에는 남편 이상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책임질 준비는커녕 부모를 위해서라면 배우자와 자식까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서약서 뭐야? 그건 옛날에 어머니가 부탁해서 쓴 거야. 언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남편은 가정이 아닌 시댁 식구들을 먼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내내 당신은 나랑 우리 아들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구나.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지금까지 우리 가족한테 제대로 한 게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니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냈던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좀 보태드렸어. 누구 허락받고?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이지. 당신이 번 돈? 우리 생활비에서 절반 겨우 낸 게 당신인데? 그런 말까지 해야 돼? 해야지. 당신은 결혼 내내 우리 집에 제대로 기여한 적이 없잖아. 그 통장에 모여있는 돈 중에 당신 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내가 바른 대로 말해봐. 정확히 그 통장에 당신 지금까지 1,000만 원 넣어놨어. 지금까지 살면서 보탠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래 이왕 쓴 거 뭐라 안 할게. 그 돈 당신이 부은 1,000만 원에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은 금액 그냥 당신 계좌에 넣어줄 테니까 써버리던지 길에 던져버리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적당히 알아들어라, 좀.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상처 주고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머님 관련 일은 당신 개인 돈으로 해결해. 우리 가정인데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어? 다 당신이 관리하잖아. 우리 가정?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당신이 돈이 왜 없어? 내가 낮에 900만 원 보내줬잖아. 그건 당신 돈 아니야? 돈을 줘도 난리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을 먼저 챙겼어야지. 당신한테 가족은 오직 어머님뿐이었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고려하지. 뭐?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계속 계실 거면 아빠는 할머니 방 마련해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집에서 산다고 하면 뭐 다 되는 일이야? 내가 허락했어? 아니. 아들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난 엄마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일일이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에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제 몫은 챙길 수 있는 구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모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40년 전 결혼을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4세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둘도 없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식 전날 친정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절대 네 힘으로만 살려무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요. 신혼 초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도 번 돈을 거의 시집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하시대. 그 한마디에 매달 월급 절반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부모님 부양은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장을 볼 때마다 망설였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입학금도 적금 깨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에 다녀오던 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넌 괜찮니? 힘들진 않고? 네, 괜찮아요. 잘 살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허덕였고 가끔은 숨쉬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말만 하세요. 하지만 가족, 특히 저와 아들에게는 늘 무심했습니다. 기념일은 잊기 일쑤였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품고 컸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만 좋아해. 아이가 토라질 때마다 저는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점점 아들도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30년.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았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야금야금 저축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는 조금씩 남는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 주간 근무를 해보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해보기도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국 우리 집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이런 몹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내게 상의 한마디 없이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선이야, 그래도 네 덕에 우리 아들 편하게 산다. 네가 아끼고 아낀 덕분에 상훈이도 어깨 펴고 살잖아. 순간 울컥했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낀 건 남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시집에 퍼부은 돈을 메꾸느라 제 삶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남편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 참겠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30년 동안 참고 살았어. 더는 못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우리 나몰라라 한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한테 가족은 누구야? 나야, 어머님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번엔 집 계약서를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좀 알아볼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도 있어.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그렇게 쪼잔하니?
가족끼리 뭘 그깟 돈 몇 푼 대출 받는다고. 쪼잔. 내 인생을 담보로 잡겠다는 사람이 나보고 쪼잔하다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인생에서 손 떼주세요. 이 집 제 집이라고요. 그이가 바깥으로 놔둘 때 저희는 뒷전이고 어머니만 감싸고 돌 때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한두 푼 모은 걸로 마련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게.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네 명의로 되어 있어도 우리 상훈이 아니었으면 네가 우리 집안에 빌부터 있을 수나 있었겠어?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끝낼래. 여보, 진정해. 생각 좀 해봐. 생각 끝났어. 더는 당신 가족한테 내 인생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도 변할게. 늦었어. 지금까지 난 할 만큼 했다고 봐.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조금 더 행복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끝내.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30년을 봐왔으니까. 한 번 효자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야 엄마가 살아. 응, 난 엄마 편이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참을 눌러놓았던 숨을 이제야 내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이재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나도 답답했어. 아니야, 네 잘못은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래 참고 산 거지? 재민이는 며칠 동안이나 틈틈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마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짠했습니다. 아들한테까지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무슨 생각? 이혼 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시작? 우리 언제 끝났는지 기억은 해?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는 하냐고. 나 정말 변할게. 변하려고 했으면 진작 변했어야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몸에 밴 사고방식은 더더욱.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집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고 변호사와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긴 세월 혼자 견디며 살아왔으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점점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으니 이제는 뭐라도 된 마냥 있는 힘껏 힘을 주기 시작했죠.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애 좀 봐줄까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였습니다. 30년간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자식 걱정이라고. 더군다나 아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훌쩍 자란 30대 청년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끝까지 막 나가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끝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뭘 그만해? 저희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대출 받으시려고 자꾸 저 간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가만 안 있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더 미루지 말자. 정리하자. 진짜야? 응, 진짜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런 말 이제 소용없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내 인생을 찾으러 가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두었던 재정관리표도 다시 펼쳤습니다. 늘 미래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 그게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따로 살 거야? 응, 그래야지. 나도 엄마랑 같이 살까? 괜찮아, 재민아. 넌 네 삶을 살아. 엄마, 나 혼자 살아도 돼. 근데 엄마 혼자 외롭지 않게 하고 싶어. 아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 나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필요한 건 기회가 아니라 책임이야. 내가 정말 다 바꿔볼게. 그걸 30년 동안 못했잖아. 그땐 몰랐어. 이제 알았어도 늦었어.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단 말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러고 싶었잖아. 나는 미련도 없고 다 잊어버릴 테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잘 살아봐. 그 말과 함께 저는 40년의 속박에서 한 걸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포기해야 했던 것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나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남편이 마지못해 이혼에 동의한 이후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게 집안 망신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그깟 돈이 뭐 대수라고 이혼까지 해. 내 아들 우스운 꼴 만드니까 좋냐? 어머니는 계속 재탄만 하시네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도 이해 안 되시죠? 그냥 앞으로도 평생 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딱 그 정도니까요. 이게 아주 노망이라도 낫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니야말로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앞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시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천벌받을 거야.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짜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남편까지 짐을 싸들고 나갔고 사용하건 크고 작은 물건들도 모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버리자 집이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전한 느낌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와 아들 단 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우리 집이 됐네. 그러게.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그래, 진짜 행복해지자. 그날 저녁 재민이와 오랜만에 테이블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새삼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일단은 여행부터 가보고 싶어. 좋아, 같이 가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순간이 오리라곤 한때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함께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낡은 옷장,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촌스러운 커튼들을 치우고 새로 산 커튼과 소파 커버를 달았습니다. 와, 엄마 진짜 새집 같아. 우리 둘이 꾸민 거잖아. 맞아, 앞으로 더 예쁘게 꾸미자.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바람,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끔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들마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이야, 울고 싶으면 울어. 웃고 싶으면 웃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 그러니 내 행복도 내 몫이다. 그 생각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직하려고. 정말? 응, 지금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야.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근데 엄마,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봐. 왜 서운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엄마 최고야.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나선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나는 친정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도 나중에만 되뇌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너라, 선이야. 네, 아버지 꼭 갈게요. 그리고는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정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분 속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며 반겼습니다. 어머, 선이 왔니? 네, 엄마.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눈물 나게 고마운 밥상이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 그동안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바쁘게 산 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다시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 어휴, 그만 울어라. 네가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이혼까지 부끄럽지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견딜 만큼 견뎠으면 된 거다. 이제부터라도 네 행복 찾아야지. 부모님의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도 친정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재민이 왔구나. 어머니는 반가워서 재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남자 대장부가 됐구나. 엄마랑 저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 거예요.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젠 네 엄마도 좀 쉬어야지.
그날 밤 친정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처럼. 그때는 세상이 참 넓어 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다. 네가 잘 사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다. 나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며칠을 친정에 머물고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상처받은 마음이 서서히 아물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친정을 찾았습니다. 차 한 잔을 놓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최대한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돌고 돌아 가장 따뜻한 곳으로 돌아오는구나. 가족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제법 오랜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지만 내 안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내 하루를 시작하자.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하루였습니다. 재민이는 이직 후 바빠졌습니다. 출근길에 서로 짧게 인사하고 각자 하루를 보내고 가끔 늦은 저녁에 마주 앉아 소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해. 그래, 엄마도 그래.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족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나는 오래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강습을 등록하고 하루에 1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어린 시절 미술 시간처럼 설레는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아직 꿈꿀 수 있구나. 또 작은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내 시간인 거야.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밤이면 문득 허전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선이야, 지금은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움.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교 산책로를 걸으며 꽃을 보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과 다시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이야, 우리 오랜만에 볼까? 좋지?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서도 되겠구나.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도 흰빛이 드리웠지만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주름은 내가 버텨온 시간의 훈장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미래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의 외로움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 집 장만하면 엄마 방 꼭 하나 만들 거야. 됐어. 엄마는 혼자 사는 것도 좋아. 그래도 엄마는 내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가슴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걸. 나와 재미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켜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는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